올해 3분기 이제 7, 8, 9는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겁을 주는 장이 될 거고요. 4분기부터 내년 1분기는 우리 코스피가 이제 3,500을 막 트라이하고, 코스닥이 올해는 좀 약간 코스피 대비 부진했었잖아요. 코스닥이 올 4분기 내년 한 1, 2, 3월까지는 코스닥도 뒤늦게 형님이 저까지 가셨는데 나도 갈 거야. 지주사라든지 증권주라든지 약간은 지금은 거의 뭐 50%에서 100%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 그 기대감이 약간 쿨다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잘못된 지배구조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가치가 훼손되는 부분들이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재건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2,500, 2,600, 2,400 하다가 지금 3,100이 됐잖아요. 네, 머니올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세익 전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장도 미장도 참 다이내믹한 상반기였는데요. 오늘은 이제 올해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는 시간, 그리고 투자 전략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전망하고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KBS 머니올라 시청자분들한테 대국민 사과 방송부터 제가 해야 됩니다. 무슨? 작년 가을에 올 시장을 전망을 하면서 작년 연말부터 올 상반기에 반도체 랠리 반드시 온다. 안 오면 사과 방송하겠다는데 작년 연말에 계엄 사태에다가 트럼프 당선되고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 가지고요. 그래서 진작에 사과 방송하러 왔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행히 그래도 작년에 모건 스탠리의 그런 반도체 계열이 온다 했을 때, 모건 스탠리의 내용에 보면 너무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거기에 중국의 빅테크들의 어떤 굴기, 그리고 AI에서 막대한 반도체 수요가 나오는 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간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반도체 조정은 짧을 거고 좀 빠르게 반등이 있을 겁니다 했는데 생각보다 한 3, 4개월 늦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보시고 투자하신 분들 마음고생 많으셨을 건데 죄송하고, 그 다음에 또 너무 우리나라의 반도체 1등이었던 삼성전자가 요즘 2등이 되면서 주가가 부진하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최근에 엔비디아가 이제 정고점을 돌파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훌러덩 30만 원까지 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갈수록 이 주식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이 같은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반도체 간다, 반도체 다 사면 되고요. 화학 간다 하면 그냥 화학 다 사면 되고, 그런 움직임이었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 범용이라고 하잖아요. 이 커머디티에 있어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쟁자가 생기면서 이제는 그런 커머디티 사이클만 보고 들어갔다가는 엄청난 중국의 경쟁자 때문에 좀 차별화돼서, 소위 말해서 이번에 반도체도 HBM이라는 그 스페셜티 반도체라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특수 반도체를 우리가 고부가 가치 반도체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범용 제품에서는 다 투자해서 수익 나는 게 참 힘들구나. 그런 걸 이제 되돌아보게 하는 장이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는 우리가 K조선, K배터리, K반도체 다 좋은데 K-온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K-온리에 해당되는 게 작년 하반기에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블랙핑크라든지 보면 K-온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K-온리. 화장품 중에서도 보면 요즘 많이 차별화되지 않습니까? 피부 미용도 보면 한국의 니쥬란 최고야, 이런 식으로 K-온리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는 투자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고, 그 K-온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식의 대가들이 늘 얘기하는 독점적인 경쟁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든 미국 기업을 투자하시든 그 회사가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워런 버핏이 하신 말씀 중에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성장성이 와 앞으로 연평균 30%씩 성장할 거야.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하는데 사실은 주식 투자의 핵심은 산업의 성장성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그 산업 내의 경쟁 우위를 분석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3분기 이제 7, 8, 9는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겁을 주는 장이 될 거고요. 4분기부터 내년 1분기는 야 우리 코스피가 이제 3,500을 막 트라이하고 코스닥이 올해는 좀 약간 코스피 대비 부진했었잖아요. 네. 코스닥이 올 4분기 내년 한 1, 2, 3월까지는 코스닥도 뒤늦게 형님이 저까지 가셨는데 나도 갈 거야 하면서 코스닥도 약간 좀 불을 뿜는 그런 장이 될 거니까요. 이번 7, 8, 9에 조금은 날도 되게 덥지 않습니까? 이럴 때 주식의 펀더멘탈을 나의 내공을 키우는 시간으로 가지시고 그러고 나서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3분기가 막 조급한 투자자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다들 막 상승하는 종목들도 많고 요 3분기를 좀 이렇게 숨 죽여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존 템플턴 경이 얘기하신 것 중에 저는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이제 기억하고 계셔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존 템플턴 경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주식이 유망하냐고 묻는다. 그런데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죠. 아마 최 기자님도 아마 오늘 물어보실 거예요. 네. 근데 질문이 잘못됐다. 나에게 어느 시장이 가장 비관적이냐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작년 연말에 국장 탈출은 진흥수. 네. 그죠? 거기다가 계엄 사태 12월 3일까지 터지면서 야, 이런 나라에서 무슨 투자를 해. 그때가 가장 바닥이었고 그때 투자하셨으면 50%가 넘는 큰 수익이 아마 났을 겁니다. 네, 물론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왜 쉬어가냐면요. 이번에 상법 개정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저는 야 우리나라 시장 4천 넘어가겠는데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요. 대통령도 바뀌셨고 상법 개정도 됐지 않습니까? 네. 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인지하고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와 이러다가 진짜 5천 가는 거 아니야? 예, 이러면서 최근에 저희 회사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랬을 때의 현상이 보면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너무 이제는 우려보다는 기대가 많아졌구나. 주식이 왜 어렵냐면요. 이런 많은 기대를 갖고 투자하면 잘 안 되잖아요. 이때까지. 그렇죠. 항상 비관적일 때 해야 되는데 비관적일 때는 여기서 더 빠진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이게 지금 나쁜데 아니 나쁜 흐름 그래프가 이렇게 보이는데 네. 거기에 투자를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 밸류에이션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밸류에이션을 볼 때 이 기업만의 문제로 발생하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최근에 하이닉스와의 이 D램에서도 HBM에서 밀렸고 파운드리의 TSMC 같은 경우에는 61%에다가 67%가 되고 전자는 17%에서 11% 갔다가 지금 7.7까지 떨어지고 그런 경쟁 우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 주가가 안 좋았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이 경쟁 우위 같은 거를 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하반기로 들어갔을 때 지금의 우리에 대한 이 기대감은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도 너무 지금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 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주사라든지 증권주라든지 약간은 지금은 거의 뭐 50% 100%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 그 기대감이 약간 쿨다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쿨다운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외부 변수? 예, 외부 변수. 그래서 제가 방금 TSMC와 삼성전자의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는 외생 변수에 의해서 주가 차별화가 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럴 때는 우리가 냉정하게 그 회사의 독점적인 기술력이나 경쟁 우위가 지금은 떨어졌구나. 미국은 인텔하고 엔비디아라고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외생적 변수, 계엄 사태라든지 뭐 트럼프가 관세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내재 가치보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그때는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법 개정 때문에 저는 여전히 우리가 한 2년 안에 4,000포인트를 넘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2년 안에. 예, 왜냐하면 수급적으로 분명히 개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법 개정이 야기시키는 효과를 해보면 수급의 개선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의 레벨이 그동안에 PBR 한 0.9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었다면 PBR의 기본 이 레벨 자체가 레벨업이 돼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랑 비슷하게 2012년도에 아베노믹스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랑 비슷했어요. PBR 0.8, 0.9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나라가 지금 1.4에서 2.1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정도로 PBR 레벨 자체가 레벨업이 됐고, 왜 일본하고 비교를 해드리냐면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한 15년, 20년 빨리 노령화가 됐고, 중국하고의 경쟁력에서 제조업 경쟁력이 밀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비슷해요. 너무 한 발 비슷해요. 앞서서 갔던 모습이 그러니까요.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 자체가 1.4에서 2.1로 레벨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가 레벨업이 돼서 1.4만 가더라도 4,300이에요. 네, 4,300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여의도도 보면 시범 아파트 한 77년 이렇게 지어졌거든요. 네. 여의도 좋다고 해서 와봤더니 와 저렇게 낡은 아파트, 강남의 압구정 좋다고 해서 와봤더니 무슨 이런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주차도 힘들고, 그게 이제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잘못된 지배구조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가치가 훼손되는 부분들이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재건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2,500, 2,600, 뭐 2,400 하다가 지금 3,100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25억이 30억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25억이 50억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돈이 풀리고 또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찍어낸다 하니까 제가 보니까 야 얘네들 정부 지출 그렇게 해다면서 돈 뿌리더니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까지 찍어서 또 돈을 찍어내는 효과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 핵심 우량 자산의 가격이 지금 들썩들썩하면서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쓰나미를 반영하면서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장은 국장은 안 돼가 아니라 좀 이제 생각에 전환을 하셔가지고 이번 장이 정말 4천에서 이제 5천 가는 장이다. 예, 이렇게 보고 우리가 큰 그림을 갖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상법 개정을 해서 얻는 효과가 굉장히 큰 거 같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정치권에서도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대주주가 이렇게 지주회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업회사를 현물 출자해서 지주회사의 지분을 더 가질 때 세금 안 내거든요.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안 내게 해줬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옛날에 금모으기 하던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업들을 임직원들 다 포함해서 키워준 거잖아요. 이번에 3법 개정이 절대 이 대주주한테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제가 설명드릴 건데, 자, 3세, 4세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스티브 잡스가 봤을 때도 우리 딸이 경영하는 것보다는 팀 쿡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팀 쿡이라는 전문 경영인한테 맡겨놓은 거거든요. 맡겨놨는데 불안하거든요. 회장 시켜놨더니 빌 게이츠가 사티아 나델라한테 회장 시켜놨더니 내가 회장이야 하면서 회사를 마음대로 사티아 나델라의 일가 친척들 막 회사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 막 채용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입니다. 지나치게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하고 과장되게 해서 약간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상법 개정은 분명히 이 기업의 가치 중에서도 기업의 경영 활동에 간섭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소액 주주의 가치를 훼손했을 때 대주주의 지분만 2배의 프리미엄을 받고 팔고, 그러면서 또 그 사가는 쪽한테 단가를 낮춰주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또 헐값에 해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건 말이 안 돼. 어째 그 회사를 M&A 하면 소액주주들 것까지 다 똑같이 그렇게 해야지. 이런 상식적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재건축이 된다. 예, 선진 시장으로 재건축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수급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상법 개정이 돼서 시장이 좋아지면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할 때 어떤 패턴 같은 게 있나요? 외국인들이 그동안은요, 외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다가 우리나라에 오셔서
미국 기업처럼 와 한국 주식 너무 싸다. 한국 주식도 10년 가지고 가면 된다. 투자 철학으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잘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포항제철, LG화학 등등 보면 어떤 미국의 소비자들, 미국의 기업들한테 장사를 하는 그런 글로벌 기업에 어떻게 보면 1차 밴드죠. 반도체 공급하고 네네. 화학, 철강 공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사이클을 되게 많이 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워런 버핏도 그렇고 피터 린치도 이 시클리컬 기업 안 좋아합니다. 이익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코카콜라, 애플, 2년, 3년 지나도 애플의 매출은 일정하게 얼마 나올 거야. 코카콜라의 매출 이익은 얼마 나올 거야. 그래서 내가 배당 3점 몇 프로 받을 수 있을 거야. 그 예측 가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우리가 feasibility라고 하죠. 가시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데 시클리컬 기업은 반도체 내년 좋아진다 했다고 또 확 안 좋아진다 그러고 안 좋아진다 했더니 또 올라가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서 우리나라 시장이 변동성이 좀 심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골드만삭스에서 이번에 5월 29일 날 한국에 대한 알파 아이디어, 우리가 베타와 알파가 있는데 베타는 시장 배팅이잖아요. 베타가 1이라고 하면 시장하고 똑같이 가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베타 플레이라고 하고요. 근데 시장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찾는 방법을 우리가 알파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파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ahead of presidential election,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이런 알파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리포트의 내용 중에 첫 번째가 기업 지배 구조가 개선되는 것 같다. 외국인도 이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은 지배 구조가 완전히 엉망이었기 때문에 LG화학을 보고 2차전지 배터리를 보고 투자했더니 그거 쏙 빼가지고 또 분할상자. 이런 시장에 대한 환멸을 외국인도 느끼고 있었는데 이게 바뀌는 것 같다라고 딱 한 거예요. 두 번째 아이디어에서는 배당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 분리과세도 하는 조짐이 보인다. 세 번째가 MSCI 선진국에도 이러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물 건너갔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 저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지수가 4천 훌러덩 넘어가고 난 다음에 외국인이 사서 5천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골드만삭스 리포트에서 딱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매 형태도 이제 잘하면 바뀔 겁니다. 시클리컬 기업은 계속 시클리컬 플레이를 하겠지만 이 회사 말도 안 되는 가치인데 이런 주식들에 대한 외국인의 손침해가 계속 들어올 거고요.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외국인의 매도가 되게 컸었잖아요. 작년 3분기에 외국인이 24조 샀고 하반기에만 21조 5천억 팔았거든요. 그리고 올 상반기에 또 팔았어요. 또 팔았었는데 지금 그렇게 많이 팔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 대해서 언더웨이트 돼 있거든요. 근데 골드만삭스가 한국 시장에 대한 비중도 중립에서 오버웨이트 하라고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봤죠. 딱 봤더니 많이 언더웨이트 돼 있네. 우리나라 국민들도 한국 시장 안 돼 이러는데 외국인이 오죽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빠져나갔던 외국인들이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얘기를 좀 이어서 하면 최근에 거래량하고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내 시장에 대해. 우리가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에 있어서 원래는 거래량이 바닥일 때, 바닥이란 말은 소외된 거잖아요. 관심이 없을 때. 네. 그래서 주식은 관심 없을 때 사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질 때 팔고 나오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그 방법이 말 그대로 거래량 바닥에서 사고 거래가 터질 때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23년도에 2차 전지에 엄청난 열풍이 불었을 때 23년 7월 25일 날 거래가 폭발했죠. 우리나라 거래 대금 지금 코스닥, 코스피 10조 해서 20조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그때 62조가 터졌어요. 거래량 상투가 주가 상투였던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거래 대금이 아직까지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았는데 뭐가 늘어나고 있냐면 고객의 탁금이 늘어나고 있죠. 고객의 탁금이 지금 60조 막
고객 예탁금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 늘어나는 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한국 시장 2,600 여기서라도 탈출해야 돼서 2,600, 700, 800에서 많이 파셨어요. 많이 팔다 보니까 그게 전부 다 고객 예탁금으로 좀 잡혀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저희 회사도 많이 오시는데 내가 채권이 7억이 있는데 이걸 주식하는 게 나을까요? 이러면서 오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채권은 그동안에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수익 많이 났거든요. 근데 미국 채권은 아직까지 안 떨어져서 손해나고 계신 분들도 많고, 작년만 하더라도 환율에서는 그나마 먹었는데, 환율까지 지금 떨어지니까 채권은 미국 채권에서도 손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문의가 많습니다. 이걸 팔아가지고 국내 주식 하는 게 나을까요? 근데 그냥 냉정하게 따져보면 국내 주식은 세금이 없거든요. 그런데 근데 미국 주식이나 미국 채권은 세금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환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기대 수익률을 따져보면 지금이라도 원화로 바꾸셔가지고 국내 주식 하는 게 낫습니다라고는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골드만삭스의 전략 리포트라든지 뭐 이런저런 걸 다 감안을 해봤어도 어쨌든 올해 4Q하고 내년에 좀 좋은 장이 올 건데 언제 파는 거냐? 거래가 폭발했을 때.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주가만 쳐다보고 있으면 사실 속을 수가 많은데 거래를 속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거래가 아마 폭발하는 장이 내년 1, 2, 3에 폭발하는 모습이 전 나온다고 봅니다. 그때 파셔도 늦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랠리가 오는데 2013년까지 워낙 이제 스마트폰 랠리로 전자가 먼저 올라가 있다 보니까 2013, 14, 15년도에는 하이닉스만 올라가고요. 전자는 3년 연속 음봉이 났어요. 딱 지금하고 비슷했습니다. LG그룹에서는 우리 전혀 생각 없다고 그렇게 발뺌을 할 때였는데 최태원 회장님이 잘 사셨던 거죠. 한 3조에 거의 헐값에 사셨는데 요즘은 분기 이익이고죠.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신기술이라고 했을 때 이걸 투자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시간을 세이브 해주는 스마트폰이고 뭐 자동차가 더 빨라지고 항공기 이게 다 보면 우리의 시간을 세이브 해주는 기술들.